피해자가 3명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이었는데 피해자가 설마 또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강북구 연쇄 모텔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잖아요. 이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분명히 3번의 범행까지 지금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범행 사이 지점에 또 한 번의 범행을 한 것 같은 그런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강북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또 다른 남성을 만나서 수상한 음료를 건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료를 마셨던 이 또 다른 남성 역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나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간 이 20대 여성 피해자 이 여성은요. 피해자 3명 외에 약물 준 사람 없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범행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약물 용량을 점차 늘린 것 같은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들어보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 있었나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달 중하순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어떤 그 노래 주점에서 네. 이 20대 여성이 30대 남성하고 만나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때 20대 여성이 남성한테 숙취 해소제라고 하면서 건넸다는 거예요. 그걸 남성이 그 자리에서 마셨고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같은 공간에서 깨어났는데 이 남성이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고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대체 몇 번째 범행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달 중순이라고 하면요. 현재까지 확인된 게 3건이잖아요. 네. 그 3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의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범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알려졌던 첫 번째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14일 날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여성이 건넨 숙취 해소제를 마신 뒤에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던 사건이고요. 네. 기존에 알려진 두 번째 피해자는 1월 28일 지난 서울 광북구의 한 모텔에서 여성이 준 음료를 먹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요 두 사건의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피해자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이후에 약물의 사용량을 2배 이상 늘렸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도 사망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망이 안 이르고 깨어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에게는 약물 사용량을 2배로 늘려서 건네줬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추가 피해자가 또 나온 걸로 봐서는 경찰은 약물 사용량도 그때부터 점점 늘린 게 아닌가 그럴 가능성을 두고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피해자를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2025년 12월 14일, 두 번째는 2026년 1월 중하순, 요게 이제 새로 발견된 거고 그리고 나서 1월 28일 그리고 2월 9일 이렇게 총 네 건의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이 앞선 그 두 남성의 경우에는 뭐 다행히도 살아났거든요. 그래도 당연히 뭐 처벌 대상 그것까지 추가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범행이 밝혔을 때는 제 기억에 법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범죄 사실은 상해치사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경찰이 범행을 하나하나 좀 조사한 다음에 이거는 단순히 상해의 고의가 아니고 사람을 죽일 의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실제로 일부 기소된 범죄는 살인죄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한번 해봤더니만 죽을 의도로 했었습니다만 치사량에 못 미쳐서 그와 같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상해가 아닌 살인죄의 미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살인 미수가 벌써 몇 개 살인죄와 살인 미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살인 내지 살인 미수 플러스 추가적인 살인 미수죄로 지금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 명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죄 기준에 보면은 2사람 이상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서 무기징역 내지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소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낸 것까지 추가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무기징역 내지는 검찰이 살인죄를 구형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불안해요. 이게 저 4명으로 끝날까? 이제는 막 의심도 되고 심지어 여성을 만난 남자들
더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금 평론가님 지금. 예, 이제 한 방송국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남성들 말고 그 여성이 만났던 또 다른 남성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 달에 이 여성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서 2차례 별도로 또 만났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뭐라 그랬냐면 첫 만남에서 그 여성이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 지갑에 손을 대더라.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친구가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이 가정 형편을 언급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 아버지가 일을 안 해서 기초수급자라고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성이 밥도 자주 사달라고 했고 항상 배고프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도 알려줬다. 이렇게 그 남성이 이야기했습니다. 설마 이 남성 말고 또 있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뭐 범행 피해를 당한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남성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남성 역시 지난해 3월에 이제 20대 남성인데요. SNS를 통해서 이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성도 이 여성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면에 병원비를 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 뭐 값은 물론이고 처방전에 담은 약 값은 물론이고 다른 약들 뭐 비타민이나 이런 다른 약품들도 다 담아서 결제를 해서 한 10만 원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과는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달 말까지 그 메신저로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사이코패스 검사도 한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 그리고 범죄의 동기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까지는 좀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이 여성이 벌인 행각들을 분석한 결과 인간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변질되었는데 그 변질된 상태가 이 충동 조절 장애 상태를 의심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도대체 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범행을 했는지 심리 분석 그리고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정도 중대 범죄, 뭐 흉악 범죄 같은 것들은 요새 신상 공개하는 뭐 추세거든요, 사실. 근데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범행 수법의 잔혹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이 판단한 것 같고요. 나아가선 현재 아직까지 수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이 상해치사이냐, 살인죄이냐, 연쇄살인이냐,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보다는 수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둘을 살해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죠. 20대 여성 피의자 김모 씨가 현재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데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SNS로 추정되는 여러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상 정보, 뭐 SNS라든지 사진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뭐 피의자의 용모 평가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진다.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피의자에 대한 사적인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면서요. 오히려 이 가해자의 SNS 등이 팔로워 수가 늘어나는 그런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피의자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예쁘다라는 외모 칭찬이 있다거나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 보인다. 이런 외로움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 사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지점인데요. 네.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상황들은 발생을 해왔습니다. 가해자의 외모나 그들이 한 옷차림, 일명 블레임룩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인기를 끈다거나 하는 현상들은 종종 발생해왔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그 범행의 잔혹성이나 피해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사적인 부분이나 외모가 부각되는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자,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해도 이제 누리꾼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뭔가를 추정하고 퍼다 나르고 하는 점들을
일일이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실정인데 이렇게 법 테두리 바깥에서 신상털이식으로 이른바 사적 제재가 이뤄진다는 부분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두 차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해자들의 신상을 개인이 나서서 공개하는 일도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물론 피해자의 어떤 그런 권리 보호 측면이라던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측면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나는지까지는 공감이 가능하지만 이런 사적 제재는 엄연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통통신망법 위반, 특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실제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해자로서 잘못 낙인 찍힐 우려라던가 이후에 이 가해자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측면이 있습니다. 네,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퍼다 나르고 했다가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점,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상 공개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공익이라든지 범행이 잔혹하다 이런 식의 기준이 있는데 이게 좀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요. 신상공개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결과가 매우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거나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다거나 그리고 나아가서 재범의 우려 내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공개가 필요할 때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범행의 잔혹성 측면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일차적인 판단하에 현재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기준이 주관적이다라는 비판이 가능한 측면이 뭐 잔혹성, 공익,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이 자체가 어찌 보자면 굉장히 범주가 넓은 대량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에는 공개하고 또 이때는 공개하지 않는 좀 자의적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신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대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너무나도 컸고요. 더 있을 그런 추가 범죄 우려까지도 있었다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래도 이렇게 사적 제재로서 신상 공개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공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충분히 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상을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편이 이런 뭐 2차 가해라든지 사적 제재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일각에선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꽁꽁 숨기려고 하니까 사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더 큰 어떤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가능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상 공개가 되는 대원칙에 따라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 개최를 맡기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또 이제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신상이 공개가 되면 이 가해자의 지인이나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또 공개를 좀 주저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정확하게 덧붙여서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보다 촘촘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지난주 저희가 전해드렸던 충격적인 소식 맞죠? 또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네, 20대 여성이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후에 남성 1명이 상해를 입었고 남성 2명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범행 전에 이 여성이 생성형 AI한테 반복적으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질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하면 어떻게 돼? 얼마나 복용하면 위험해? 사망 가능성은 있어? 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안진용 기자님, 이 정도면은 단순 호기심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네, 얼마 전까지는 사건이 발생되면은 그 사람의 전후 포털 검색 기록을 확인했죠. 이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오갔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험성과 사망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물었다는 것, 이게 사전 인식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말로 미리
범죄를 계획했는지, 계획 범죄인지 우발 범죄를 가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두 번째 피해자인 20대 남성과 모텔로 들어간 이 여성이 2시간 뒤 혼자 걸어 나오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이 남성에게 상황을 설명하듯이 너무 자세하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확인이 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음식을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집에 챙겨가라고 해서 가져간다. 치킨 결제는 자기 카드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현금 다발로 택시비 주고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마워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헤어지고 갑자기 이렇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너무 자세히 보낸 것도 혹시라도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지 하고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김현주 평론가님, 알리바이 저렇게 남기려고 한 문자일까요? 그렇죠. 마치 자막을 읽는 것처럼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남기려는 듯 그런 의도가 엿보이죠. 마치 나는 몰랐다 이런 근거를 남기려는 것으로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20대 여성은요. 지난 9일에도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치킨 주문하고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잠들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음식 올 때쯤에는 좀 깨워줘. 자지 말라고 했지만 피곤한지 자려고 해라고 이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과 비슷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8일에는 첫 번째 피해자에게 또 이런 문자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마치 뭔가를 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게 문자 내용으로만으로는 봤을 때는 저희가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친절하고 자세해요. 이게 평소 사람들이 하는 문자 형태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김민호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에게 계획 범죄의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피해 남성이 이 여성과 만나기 직전에 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숨진 남성은 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오늘 방 잡재, 고기 맛집 있는데 배달 전문이라고 밤 잡고 먹재 라며 이 여성이 이 피해 남성을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고의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경찰의 입장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고의성,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상해를 입히려고 하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해서 사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최소한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경찰은 혐의 적용을 당초의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찰이 고의성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살인 혐의로 적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범행 후에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약물 투약량을 더 늘렸다라는 본인 진술이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약물을 복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를 들었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 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한 AI 이용 기록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살인 혐의가 적용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경찰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냉장고 안에 여러 음료병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자 여부나 여죄까지도 확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3명인 거죠? 네, 숨진 피해자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 예. 각각 다른 3사건이 벌어진 건데 유력 용의자로 1명이 좁혀진 상황입니다. 이 의문사의 시작은 언제부터로 봐야 합니까? 시계를 지난해 12월 14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예. 경기도 남양주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경찰에 진정을 얻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받은 음료를 마시고 20분 만에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후에 병원에 호송됐고 생명에 이상은 없지만 의심스럽다는 신고였는데요. 이게 경찰에 들어온 첫 번째 진정 사건입니다. 이때까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다 지난달 28일 변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 이번엔 강북 수유동의 한 모텔인데요. 한 남성이 숙취 해소제를 먹고 잠들었다고 하는데 다음 날 29일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의심스러운 사건 한 달이 지난 후에 변사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때부터 그럼 이 여성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건가요? 이 숨진 피해자와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앞선 남양주 진정 사건도 있었고요. 경찰은 이 여성을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하려던 그 차에
세 번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예. 바로 지난 9일 강북 소재 모텔인데요. 이번에도 이 여성과 동반 입실한 남성이 두 번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숙취해소제를 마신 후 잠들었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를 했으면 세 번째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건 왜 벌어진 겁니까? 뭐 돈을 노린 건가요? 돈을 노린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첫 번째 피해자는 사귀던 남자친구였지만 두세 번째 피해자는 모두 한두 번 정도 만난 사이였다고 합니다. 예. 이 남성들과 편하게 술을 마시다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빙성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피해자에게 먹인 이 약물은 어떻게 구한 건가요? 이 여성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입니다. 예. 알코올과 결합하면 호흡 질환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첫 번째 범행 이후 이 숙취해소제에 넣은 약물의 양을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 상해치사죄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여성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여성이 이 약물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처방받은 것을 확인했는데요. 예.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해치사죄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3번이나 반복됐는데도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경찰은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종합해서 살인죄 적용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예. 처음 미수에 그쳐서 두 번째부터 복용량을 늘린 이런 점 등을 좀 살펴보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 여성의 정신병력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으며 프로파일링 분석과 함께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벌어진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A씨입니다.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A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A씨는 20대 남성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2시간 뒤 혼자 빠져나왔고 이 남성은 이튿날 오후 6시쯤 객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텔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밤 9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량의 정신질환 치료용 약물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있어 재우려고 음료를 건넸다며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